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히 말할게요. 이 영상 대부분 안 볼 겁니다. 왜냐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지루하니까요. 부채 비율 얘기냐? 일본은 260%인데 우리는 50%대야. 그게 뭐가 문제냐? 다들 그런 적 많으시죠? 평소에 신문을 보다가 한국 국가부채가 위험하다는 기사를 보고선 그냥 넘기셨을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너무나 지겹도록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어왔으니까요. 미국은 100%가 넘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하죠. 하지만 정말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을 보며 안심하는 동안 정작 세계 경제를 감시하는 IMF는 한국을 콕 집어 경고등을 켰어요.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정상적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가 마주한 진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며칠 전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증시가 불안정한 지금 우리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갑시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53%, 일본의 부채 비율인 260%에 비하면 건전하다. 이 말은 숫자는 맞지만 비교 대상이 틀렸어요. 마치 성인 남성과 고릴라가 둘 다 200kg인데 몸무게가 비슷하다고 비교하는 것과 같죠. 체급이 다르다니까요. 경제학에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일종의 다이아수적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들 나라는 빚이 아무리 많아도 급하면 자기 나라 돈을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가 그 돈을 믿고 써줍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쭉 서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축통화국이죠. 우리 정부가 빚을 갚겠다고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폭등하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즉 미국이나 일본은 연봉 1억인데 빚이 1억 있는 고소득자라면 우리는 연봉 5천인데 빚이 5천 있는 무직과 같다는 말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그 무게와 위험도는 차원이 달라요. 더 심각한 문제는 속도예요. IMF와 언론 분석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패턴이 도출돼요.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같은 다른 비기축 통화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간 빚을 줄이거나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속도로만 보면 비기축 통화국 선진국 중 압도적인 1위예요. 다른 나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우리만 빚을 내서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까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돈 벌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IMF가 한국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정부 빚이지 내 빚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부가 진 빚의 정부서는 결국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집 현관문 앞으로 배달되게 되어 있어요. 첫째, 언제 들어도 머리가 아픈 금리예요. 정부가 빚을 갚으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의 금리가 오릅니다.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기준점이죠. 결국엔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용대출의 이자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들썩이는 것이 그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둘째, 언제 봐도 많다고 느끼는 세금입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결국 증세를 선택하거나 복지를 줄여야 돼요. 월급 그대로인데 세금이 늘어나거나 내가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미래가 되는 셈이죠. 셋째, 가장 복잡한 환율입니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나겠죠?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꿀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원화 가치는 내려꽂힐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1억 원의 가치가 예전에는 10만 달러였는데 나중엔 7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3만 달러만큼이 휴지처럼 사라지고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질 거예요. 한국이 위험해서 미국 ETF를 사려고 했는데 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나? 그럼 미국 증시도 폭락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요. 2026년 미국 증시가 예전처럼 불장일 거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여전히 달러 자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어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일본발 충격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인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어딜까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일까요? 아니면 수출 의존도가 높고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일까요? 위기가 오면 돈은 항상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예요. 그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게요.
미국 증시가 10% 하락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한국 원화 환율이 1,480원에서 1,700원으로 15% 폭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로 환산한 내 미국 주식 계좌는 오히려 플러스 수익이 납니다. 이걸 바로 환율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투자를 할 때 노릴 수 있는 큰 힘이죠. 미국 ETF를 사는 건 미국이 무조건 오를 거라 믿어서가 아니라 원화가 무너질 때 나를 지켜줄 달러를 보유하기 위함의 목적도 매우 커요. 결론을 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에는 빨간불이 켜졌어요. 5천만 국민을 이끌어야 할 정부가 해결하는 걸 기다리기에는 우리 개미들이 그걸 버틸 만한 시간과 체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가계부를 지키기 위해 냉정한 전략을 세워야 해요. 첫째, 달러로 이동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현금성 자산의 최소 30% 이상은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을요.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면 기술주 비중을 조금 줄이고 배당 성장주나 미국 국채 같은 방어적인 자산을 고려해보세요.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통화로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원화 보유는 위험해요. 둘째, 나쁜 빚을 피하세요. 앞으로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 부채가 민간금리를 밀어올리는 상황에 대비해서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감당 불가능한 빚은 최우선으로 줄입시다. 셋째, 세금을 방어하세요.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 할 거예요. ISA 계좌,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의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기술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어요. 80년대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게 억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파도가 높게 친다고 해서 항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 경제 판이 바뀌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좁은 우물 안에서만 자산을 바라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리스크를 분산해야 할 시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26년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겨내자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자산 축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본감각이었습니다.